협상도 초보에 경제도 아무것도 모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월스트 오브 워스트는 이미 확정된 하딩보다 더한 것 같다. 세계에서 협상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를 저렇게 열받게 만들어 놓으면 트럼프의 목표는 기축통합 패권을 위협하고 미국의 질서를 위협하며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평등하게 엄청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중국을 박살내겠다가 트럼프의 목표 아니었어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개뿔도 모르는 사람이다. 전형적인 사기꾼이구나. 우리나라는 갈 때까지 가야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우리 다 사실은 2차 전지하는 회사예요 라고 뛰어들 때 끝나거든요. 그때 그 신사업 진출을 엄청나게 뛰어든. 그럴 때 끝이에요. 2015년, 2016년에 모든 회사들이 화장품 사업한다 그럴 때가 화장품 끝이었고요. 제일 정확한 그 악취 중에 악취가 그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데이터 볼 때만큼 썩은 데가 나는 게 공시에서 전부 우리 이 산업 해요 할 때. 이번에 또 신간 내셨던데 돈의 흐름은 되풀이 된다. 예, 제가 옛날 책 그 돈의 역사가 되풀이 된다가 맞아요. 좀 크게 좀 성공해서 그런지. 그래 저는 개정판인 줄 알았어요. 예, 그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내자 그러는데 이제 전혀 다른 책이고요. 그거는 이제 역사책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역사를 좀 개관한 책이라면 이 책은 그냥 여우처럼 트레이딩하는 법? 아, 냄새가 좀 난다. 이런 이야기 혹시 좀 들어보셨죠? 무슨 냄새요? 타는 데가 난다. 네, 썩은 데가 난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네. 뭐랄까요? 이제 제가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난해 연말 올해 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금사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잖아요. 네, 그렇게 좀 찝찝하고 뭔가 무섭고 그런 게 다가올 때 썩은 내가 나거나 탄 내가 나는 그런 냄새를 언젠가부터 이제 조금씩 맡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빨리 맡아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좀 한 1, 2개월 있다가 이제 꼭 문제가 터지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뭐 생각도 못했던 게 트럼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관세 145%였나? 중국한테 때렸던 거요. 그게 이제 3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4월 4일이었나 4월 3일 날 그러는 거 보고서는 뭔가 찝찝했는데 이것 때문에 찝찝했나? 근데 내가 트럼프를 어떻게 예측해?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는 방아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 시장이 좀 썩어가는 냄새가 굉장히 이제 코가 악취가 나는 그런 시장이 올 때 좀 맞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서 이게 전형적인 그 암묵지. 예, 그 남한테 그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이제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책인데 이제 특기가 이제 사례 위주로.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되게 그때 뭔가 불안하더라. 그랬던 경험들. 그러니까 틀린 경험도 많고 맞춘 경험도 많은데 이제 대체로 뭐 저랑 우리 김 작가님이랑 그래서 이거 채널에 나온 지가 거의 우리가 4, 5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쭉 뵈면서 제가 이렇게 좀 느끼실 거예요. 빠르지요. 굉장히 그 뭐랄까 시장이 오기 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좀 빠르게 하는 편이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야 될 때 또 이 가격에 언제 안 사고 마냐 이런 것들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은 정말 꽝인데 시장의 추세랄까 흐름이랄까 이런 거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뭐가 후각이 있는 그걸 사례로 삼아서 최근에 특히 이제 승률이 드디어 이제 6할은 넘은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는 5할 때였는데 5할이면 반반이지만 금융시장의 반반도 안 되는 분들 천지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6할은 넘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걸 정리한 게 한 5년 정리해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결국 100년 동안 반복된 돈의 흐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지금 어떤 국민에 있고 지금 과거와 닮은 시기는 언제인 거죠? 예, 일단 뭐 엄청 썩진 않았는데 썩어가다가 잠깐 정신 차린 그래서 1995년이랑 되게 닮았다. 예, 1995년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요 해가 이제 그 채권 시장에 대학살이 있었던 해였는데요. 채권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해가 1995년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이때 그 경제가 되게 좋은데 인플레는 안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가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플레가 안 나는데도 계속 인상을 해버리는 그런 구간이 펼쳐지는 가운데 결국 채권 시장이 박살나면서 금리가 그때 한 2, 3%가 한 방에 오릅니다. 2, 3%가 한 방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돈 빌려 투자하는 사람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96년, 97년부터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돼서 99년까지 거의 한 14년간 어마어마한 정보통신 기업들, 인터넷 주식의 랠리가 펼쳐졌던 물론 이제 우리는 망했죠. 그때 IMF 때 97년부터 망했고. 근데 이제 그때 미국만 독주하며
주변국들 다 잡아먹고 집만 가던 그런 시기랑 올해가 굉장히 좀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 면은 기술 혁신. 2022년 10월이었나요? 그때 챗 GPT가 나온 게 그 후 이제 만 2년 8개월, 9개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저는 언제 이거 챗 GPT는 잘 안 쓰지만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 이거 안 쓰고 언제 옛날에 일을 했나 싶을 정도로 엄청 의존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요새 제 50대 친구들 푸사라고 하잖아요. 프로필 사진이 전부 다 지브리 그림 스타일로 맞아. 가족 사진으로 다 바뀐 걸 보면서 아재들이 이제 3년 만에 이걸 다 쓰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와 이번에 온 게 특히 딥시크까지 오는 거 보면 이제 드디어 온 것 같아요. 뭐가 기술 혁신이 의미 있는 기술 혁신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정도의 기술 혁신이 아닌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AI 혁명이라는 게 정말 우리한테 온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심하게 시장이 달려가는 과정에서 연준이 2022년에도 금리 세게 올렸고 올해도 저는 금리 안 내려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도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람들은 7월이나 뭐 어쨌든 하반기 한두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계속 지금 그 6월에 내린다라는 게 의견이 70%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지지난 주인가? 네. 근데 이게 쑥 들어가고 지금 다시 7월이 부상하죠. 뭘 의미하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 줄 거라면 시장이 아주 붕괴되면 인하해 주지 지금처럼 또 은근슬쩍 연초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인하해 주지 않을 거다. 네.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이 맨날 이제 이것만 쳐다보면서 인플레 날 거야 걱정된다. 나는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날 거라고 봐라고 외치는 연준과 야 안 나는데 왜 금리 인하 안 해? 너 죽을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트럼프가 맞서는 뭐 그런 해고 채권은 특히 미국 국채는 저는 일단 재미가 없는 그런 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요게 뭐 일단락이 되고 난 다음에 연준 의장이 바뀐 다음에야 뭔가 다시 기술주나 금융시장에서 어떤 장기적인 어떤 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1995년, 96년이랑 되게 닮았다.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되게 비슷하고 뭐냐면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고 지금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다 바꾸니까 뭐 당장 올해 우리 상금만 봐도 인공지능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중앙은행이 인플레는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태도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왜냐면 트라우마 때문이죠, 그죠? 그때 그린스펀은 91년, 92년 걸프전 때 인플레 났던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파월 같은 경우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금리 인하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어떻게 준비만 되면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도 그때 또 문제가 됐던 게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국가 부채 문제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인터넷 혁명 오면서 국가 부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그렇고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는 일단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 금리가 정말 시원하게 내리기 전에는 테크 기업들 날아가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그때의 장기적인 한 10년 대세 상승의 중간쯤에 허리를 한번 부러뜨렸던 95년, 96년이 되게 많이 떠오르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독주 아까 1995년 그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허리가 끊어진다는 건가요? 한번 끊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미 끊어진 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 4월은 너무 심하게 사실 베어마켓 같잖아요. 한 방에 나스닥이 20% 조정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베어마켓 가고 난 다음 그 뒤에 시장이 되게 힘들거든요. 일시적 조정으로 끝나면 시장이 되게 좋은데 베어마켓 가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오른 적이 잘 없어요. 시원하게. 왜냐면 그 정도로 시장이 폭락했다라는 건 그 고점에서 몰린 사람이 엄청 많다는 뜻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 이제 고점에서 때리려고 준비하는 물량들이 엄청 많은 그런 시기죠. 여기에 이제 금리가 저는 내려가기 어렵다고 보니까 요 둘이 합쳐지면 시장이 재미없는 그냥 이제 박스피처럼 이제 미국도 올해는 좀 숨 좀 고르는 그러니까 작년 말처럼 악취가 나지는 않으니까 좀 악취는 많이 해소됐지만 악취라는 건 여기서는 너무 고점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형적인 그 고점 징후를 보여주는 악취의 신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작년 연말 커뮤니티, 저는 이제 몇몇 커뮤니티에서 서식 중인데 저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뭐 페북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야구 되게 좋아해서 옛날부터 야구 광이었으니까 직접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 광이라서 야구를 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 커뮤니티에서 종종 이렇게 있는데 그때 연말 연초에 워렌 버핏은 이제 끝난 듯 뭐 이런 그러면서 테슬라만 사면 되는데 코인만 사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작년 11월 5일인가 6일 대선 끝나고 두 달을 이제 테슬라가 거의 한 600불까지 갔나요? 그래서 천슬라 이야기 하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특히 대통령이 만든 코인들까지 등장하던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그건 전부 다 감옥 갈 짓거리들인데
그런 짓을 대놓고 당선자 신분이지만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서 엄청 냄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뒤져보니까 역시나 다를까 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레버리지가 있었더라고요. 작년 11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주식담보대출이 1,000억 불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 150조?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 한 달의 증가분으로 역사상 최대치의 증가분이 작년 11월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렇듯이 그런 레버리지가 증가하면 3달 정도 가거든요. 갚을 때까지. 또 이제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려는 발빠른 사람들이 먼저 차익 실현하면서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2월부터 시장이 좀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었고, 그러다 이제 관세 부과되면서 무너졌는데, 이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자산시장의 참가자들이 프로를 능멸하고, 아마추어가 프로를 능멸하고, 이것만 하면 돼, 돈이 복사되는데 같은 소리가 나올 때는 거의 그 뒤에 부러지는 거고요. 그게 부러지는 게 작년 8월처럼 살짝 꺾이는 정도, 담 걸리는 정도인지요, 아니면 올해 4월처럼 진짜 비명이 악하는 비명이 나올 정도인지는 그 전에 쌓여있는 버블이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긴 한데, 작년 연말 버블이 제일 단기적으로 볼 때 너무 심했고 그 버블이 꺾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연말 올해 초 사이에 여러 증권사, 은행 컨퍼런스가, 언론사 컨퍼런스 가서 맨날 미국 주식보다는 다른 나라 주식이 좋고 또 주식보다는 금을 사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했던 이유가 별로 그렇게 시장이 메리트 없는, 투자할 만한 데가 없는, 특히 미국 금리도 별로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혀 투자할 만한 데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장에서는 결국 한국 국채 플러스 미국에서는 살 게 별로 없으니까 골드 사는 이런 포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무튼 3월인가 2월에 이제 제가 했던 지어들보 컨퍼런스 기자분이 전화가 왔는데, 박사님 이걸 아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리가 있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트럼프가 이렇게 막 매일매일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사람이 몰삭식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길래 그래서 책에 원래 원제는 폭스 트레이딩, 여우처럼 투자하는 법이었는데 이제 그 출판사에서 더 이제 잘 팔릴 뭐 되풀이 되니까.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4월달에 폭락을 했던 거잖아요. 관세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쨌든 이제 미중 간의 협상안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협상안이 좋게 됐단 말이죠. 90일 유예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 위에 어떻게 좀 결판이 날까요? 폭망 중이다. 폭망 중이요? 예. 지금 잘 합의된 거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그 이전에 있었던 가중평균 관세가 23% 정도를 지금 이미 때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30%를 더한 거잖아요. 이번 펜타닐 관세 20%에 상호 관세 10%.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세가 23%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인플레는 그러니까 적어도 월마트나 타깃이나 코스트코의 생필품 물가는 오르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그런데다가 유예됐을 뿐 트럼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펜타닐 문제 해결 안 됐어. 그러고 또 자기 마음이잖아요. 100%를 또 때릴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걸 다 알게 됐고, 두 번째가 협상 능력도 거지 같아서 145%라고 그런지 뭐 며칠 됐다고 그걸 더군다나 절대 60% 밑으로는 안 깎아줘 막 그렇게 공수표 날리다가 막상 그 자산시장 붕괴되고 특히 중국이 미국 국채 파는 게 보이니까 쫄아서 미국 금리 올라가는 거에 겁을 먹고 공포에 질려서 패닉, 어떻게 보면 그걸 계약을 한 거잖아요. 협상도 초보에 경제도 아무것도 모르는, 죄송합니다만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워스트 오브 워스트는 이미 확정된 하딩보다 더한 것 같다. 그러면 뒤에 관세 그 90일 이후에 그때 결정 났을 때 또 증시가 더 폭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 아이, 그건 뭐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이걸 보고서 인도랑 협상이 잘 될까? 당장 이번 모디가 엄청 열받았던데, 왜냐하면 그 파키스탄이랑 협상하는 거를 딜이 치기도 전에 서로 지금 전투기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초를 쳤잖아요. 내가 이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그러니까 모디 입장에서는 내부 정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이득을 본 게 확실히 보이고, 인도가 두들겨 맞고 시작했잖아요. 관광 가신 분들이 다 학살 당한 다음에 시작했는데 비행기 격추당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협상을 우리가 이겼어라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 말 안 듣는 모디를 내가 협상장에 앉혀서 내가 이걸 했어라고 트럼프가 공을 가로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모디 입장에서 가장 세계에서 협상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를 저렇게 열받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지. 지금 트럼프의 목표는 기축통합 패권을 위협하고 미국의 질서를 위협하며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평등하게 엄청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중국을 박살내겠다가 트럼프의 목표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저 중국을 봉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도 관세지만 택갈이나 이런 걸 다 막아야 되는데 그걸 가장 지금 또 중국에서 벗어나서 공장을 옮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 잣대가 되는 나라가 인도인데 그 인도랑 이렇게 지 그 광 팔라고 그냥 협상에서 뭐 두 나라의 평화를 축하한다 정도만 하면 되지 왜 자기가 뭘 했다고. 그래서 그 국회에서 모디 혼나는 걸 다 봤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개뿔도 모르는 사람이다. 전형적인 사기꾼이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걸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뭐 팔자가 그런 거고 우리 팔자도 별로 좋진 않은 거고 그렇죠 뭐. 아무튼 저걸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관세 문제 심각하고 미국에 대한 뭐 추가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신뢰가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뢰를 잃어버린 나라는 일본인 거고요. 이시바 총리가 그 취임도 전에 가서 제일 먼저 손 마사요시 의장 데리고 가가지고 뭐 했어요? 1조 달러 투자해 줄 테니까 잘 지내보자 그랬는데 그 나라한테 24%, 한국이 25%.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거죠. 이게 사기꾼이죠. 약속 받고 입 닦는. 이런 자를 믿을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그래도 자기 어깨 정도까지는 키가 오는 깡패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깡패 만나서 그쪽이 주먹에 돌 들고 시작을 하자고 자 그럼 너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친다 나도 죽겠지만 너도 네 손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하고도 딱 모양을 딱 잡으니까 바로 저기 상호관세 30%고 그중에 20% 펜타닐 관세는 펜타닐 수출 억제하면 내가 봐줄게 이런 상호구가 업계에 나타난 거잖아요. 등치만 크지 허약 체질이고 속은 다 골골거리고 있고 다른 나라 은행들 중앙은행들이 자기네 나라 채권 파는 순간 망할 것 같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거기다 무디스까지 한 대 때리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라는 걸 지금 만천하에 보였는데 올해 그렇게 경제가 좋을 일이 있나.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죄송한데 온 동네 다니면서 망신은 다 당하고 살고 있는 중인데 뭘 믿고 또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지 더군다나 연준 의장님은 완전히 척져서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증시가 대폭락하면 하겠지만 증시가 대폭락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저는 답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놨고 저 답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은 상황에서 불확실성, 엔드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잘 모르겠다. 뭐 최선이 그냥 20% 베어마켓 이후에는 그 뒤에 시장이 반등은 나오지만 그렇게 막 랠리를 펼친 과거 경험은 거의 없다. 뭐 그러니 올해는 연초에 2월에 갔던 고점이 고점인 거고 그거 뭐 만회하러 가면 한 방씩 두들겨 맞거나 하거나 트럼프가 개가천선하지 않는 한은 일단 되게 어려운 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죠. 그럼 이쪽에서 금리 고점, 인플레 피크아웃, 트럼프 2.0 같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한 지금이라고 이야기 나오던데 가장 중요한 투자 시그널은 뭔지랑 플러스 그 전에 앞에 트럼프 2.0 다 공감하실 텐데 금리가 지금 고점이고 인플레가 지금 피크아웃인 건가요? 가능성이 되게 있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우리한테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첫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관세 취소하면 국제유가가 지금 60불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오펙이 증산까지 했는 중이니까 만일 여기서 트럼프가 오케이만 해주면 인플레는커녕 디플레 리스크가 있고 연준이 봐라 그러고 금리 인하해 주겠죠. 그러면 골디락스 오는 거고 올해도 좋지만 사실 이제 그런 요건이 올라면 트럼프가 엄청 혼이 나야 그 정책을 펼치게 될 테니까 상당히 V자 반등이 하반기 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최선인데 아니라면 이제 올해 두들겨 맞고 요새 나오는 르포 기사들 보시면 알겠지만 월마트를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쉐인이라는 체인에 대한 블룸버그의 그 르포 기사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미 우리들의 재고는 다 떨어졌고 이제 한 달 안에 가격은 인상한다. 얼마를 인상할지를 월마트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게 거기 인터뷰하신 분의 인터뷰였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벌써 23% 맞고 있는 나라에다가 30% 추가 관세, 43%, 45% 정도의 중국 관세가 붙는 건데 인플레에 영향 없다라는 건 그건 뭐 이상한 이야기인 거고 왜냐하면 기업들이 마진을 축소하지 않는 한 근데 상장 기업들이 뭐하러 마진을 축소해서 자신들의 수익을 축소하고 그러겠어요. 올릴 거라는 거죠, 가격은. 가격 인상이 6월에 시작되거나 5월에 이미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이 충격들이 언제 어디로 가느냐를 보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때 펜타닐은 미안했어 그러고 이제 천천히 해주면 내년에 올해 물가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내년에 좀 안정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오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95년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기술 혁신에 따라서 장기적인 인플레는 굉장히 완화되잖아요. 우리만 당장 보더라도 AI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을 그러면 어떤 전공자를 뽑아야 될까요? 자, 코딩 잘하는 사람 지금 뽑아야 돼요? 저희 회사에서 그 챗GPT 그 유료 버전 20명 있을 수 있는 회사 유료 버전 쓰고 있는데 코딩 시키면 짜잖아요. 우리 그 개발자들이 짜서 챗GPT한테 학습을 시키면 얘가 다 이게 수정해줘요.
그 코딩에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끊임없는 개선과 수정 작업인데 똘똘한 애가 하나가 또 우리끼리 아이디를 공유하는 우리끼리 계속 돌리면 하면 우리한테 최적화된 성과를 내거든요. 그런 애를 보면서 사람 뽑을 걸 옛날에 2명 뽑을 거 1명만 뽑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근데 가장 이 혜택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업종 산업이 우리는 코딩이라고 봤는데 개발자라고 봤는데 개발자조차 생산성이 이렇게 향상된다면 새로운 가격 인하랑 이런 걸 통해 세계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 시점에 올 때까지는 고용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여기다 베팅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본 장비는 투자를 할지 모르지만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AI 반도체는 살지 모르지만 고용을 그렇게 늘릴 것이냐부터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어서 그게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을 억제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90년대를 돌이켜보면 경제 성장률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실질 임금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기업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서 주식을 투자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사이에 어마어마한 자산의 격차가 발생하는 시기가 90년대 후반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근데 전형적으로 보면 기술혁신 스토리인데 지금 기술혁신 스토리면 앞으로 경제 성장은 굉장히 좋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도 사람들 일자리는 별로 안 느니까 인플레도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데 관세라는 돌뿌리가 사실 없었으면 올해 장은 굉장히 좋은 해였는데 트럼프가 죄송합니다만 닥짓을 해서 지금 경제를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 놓고 이 시기 아까 이야기했던 이 기술혁신의 과실을 누리는 시기를 안타깝지만 올해는 아니고 내년으로 연장시키는 스토리라면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올해는 하반기에도 내내 힘들다가 연준이랑 트럼프랑 맨날 원수 돼서 싸우고 봐라 인플레 지금 내구재 물가부터 생필품 물가 오르지 않냐 야 이게 그렇지만 전체 헤드라인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 않아 이러고 둘이 이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올해 하반기에 벌어지면 장은 재미없겠죠. 올해는 안 좋더라도 내년은 좋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내년에 이대로 가면 공화당이 참패할 텐데 내년 중간선거에서 지금 뭐 지지율이 그 트럼프 1기랑 트럼프 2기 지지율이 역사상 이 여론조사 역사상 최하위 1, 2등이잖아요. 그만큼 인기가 없고 실제로 1기 때도 그래가지고 중간선거에서 참패하고 대통령직까지 뺏겼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올해 뭐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뭘 하고 내년에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해보려고 자꾸 푸드득거릴 것 같은데 그걸 과연 바로 꺾을 것이냐. 그러니까 관세가 이 사람이 지금까지의 아이덴티티인데 좀 주가 폭락하고 경제 힘들고 금리 올랐다고 바로 꺾으려고 들 만큼 그렇게 말랑말랑한 인간인가. 고집 세 보이지 않나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한테 저기 좋으시겠습니다라고 밖에 말 못하는 거죠. 저는 하도 안 좋은 걸 많이 봐서 그런가 이럴 때는 덜컥 겁이 좀 나는 사람이죠. 근데 저기서 미국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소비가 약화되는 신호가 나타날 경우 경계해야 한다며 차익 실현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고 지금 그럼 경계 단계인 건가요? 아직은 아닌데요. 아직은 아니고. 트럼프가 정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관세를 고관세 정책을 계속 펼치면서 정말 임금은 못 오르는데 인플레는 올려버리는 일을 진짜 계속 해버리면 불황을 겪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임기 후반에 장이 좋아지는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고 베이스 시나리오는 고생하다가 내년에 잘못했어요 하고서 관세 인하해주면서 경제도 조금 살리고 하면서 선거에서 접점 만드는 시나리오를 저는 가장 베이스 시나리오로 봅니다. 그럼 아직은 실질 임금 상승이 둔화되지 않았다. 아직은 버티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소비도 약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소비는 이제 믿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사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3월 데이터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네네. 그죠? 그래서 4월부터 나오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쭉 그 이번에 소매 판매 박살난 거 봤잖아요. 네. 벌써 그러니까 3월에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4월 소매 판매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4월 데이터는 아직 믿을 수는 없는데 이제 관세 타결된 다음에 5월 소비까지 이어지다 보면 실마리는 나오는데 대충 제가 봤을 때는 1, 2, 3월에 사재기가 엄청 있었기 때문에 4, 5, 6월 데이터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소비 쪽 데이터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업들의 가격 인상 여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얼마나 이루어질 거냐.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경기가 별로 좋다고는 말 못 하잖아요. 갑자기 그 좋았던 경기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여기서도 제품 가격을 세게 인상한다. 이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러면 뭐 하반기 진짜 힘들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서 그 꼴을 보고서 기업들을 막 괴롭히다가 트럼프가 인상하지 마 하고 막 미국 기업들, 유통기업들을 괴롭히다가 결국 대부분의 관세를 유예하거나 해제해주거나 품목별로 전부 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베이스 시나리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당연히 이번에 중국한테 이렇게 하고 또 인도랑도 지금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인도랑도 지금 요새 완전히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미안해 그러고 바로 꺾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럴 인간 같지는 않아서. 근데 실질 임금 하락 전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고. 그렇죠. 그게 왜 제일 그런 걱정인 거죠? 거죠. 이제 뭐냐면 우리 월급 네. 계약, 고용 계약이라는 건 일정해요, 좀. 그죠? 네. 저만 해도 1년에 한번 이제 봄에 얼마 전에 고용 계약을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 그럼 직원들 고용을 하면 1년 동안 계약이 이루어지고 올해 성과가 이제 내년 3월 정도에 결산이라는 형태로 다 드러나고 나면 3, 4월에 임금 협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리 회사가 계획했던 목표를 이 정도를 달성을 했으니까 야 우리 회사 그러면 우리 고생했으니까 임금도 이만큼 올려줄게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고정이 되는데 이제 올해 대부분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임금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쉐인이라든가 월마트 같은 데서 월마트에서 직접 이야기했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미중 관세 협상 직전에 각하 저희들 6월에 올립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며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큰일 났다 하고서 낮춘 거라며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이 적어도 블룸버그 쪽에서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인상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월급은 슬로우 다운하고 있는데 물가만 올라버리면 실질 임금은 어떻게 돼요? 빠지고 실질 임금이 빠지는 순간 사람들이 아 이거 혹시 근데 내년에 임금을 많이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회사에서 해줄까 감이 오잖아요. 근데 불확실할 때 임금 인상 안 해주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이상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말만 할 때마다 사고가 나고 있는데 사실 뭐 어제도 보니까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락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다 바이든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미국 시장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채권 시장이 되게 불안한 과정에서 무디스도 야 이거 계속 그 네거티브 워치로 계속 놔둘까 결국 신용등급 깎을까를 고민하다가 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다들 미국에 대해서 신용을 잃었는데 지금 우리가 신용도 내린다고 해서 뭐 문제 있겠어? 그러고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아쇠를 적어도 땡긴 건 트럼프님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도 저러고 그런데도 저러고 있으니 항상 안 좋은 일 생긴 바이든 탓은. 참 이 모든 건 전임 대통령 탓이다라는 건 뭐 우리도 하는 일인데 그래도 트럼프님이 오자마자 관세부터 시작해서 사고를 이렇게 쳐놓고 모든 나쁜 일은 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아예 또 바뀐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고. 그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까지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갈 수도 있는 게 네. 아니야 이건 내가 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폭탄이 마라라고 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라라고 협정이 뭐냐면 트럼프가 있는 그 플로리다의 자기 그 리조트 자기 그 별장 이름이 마라라고 해요. 그 마라라고 해서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을 불러들여서 너네 환율 20% 내리고 너네 환율 30% 내리고 이걸 시키는 걸 제2차 플라자 합의라고 하면서 이제 마라라고 협정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것까지 하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그거 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건 뭐 저도 설마 그것까지는 안 갈 거다. 아무리 죄송합니다만 조류머리라고 해도 이건 안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우리나라 보도는 일단 이번에 제네바에서 뭐 우리나라 환율을 내리기로 협의를 했네 마네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환율 건드리는 게 옛날하고 달라서 진짜 위험한 짓이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같은 좀 어떤 자세에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골드가 제일 좋고요. 요새 이제 골드. 예, 그래서 제일 지금 마음 편한 자산은 골드랑 한국 국채다. 그리고 중국 주식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폴란드 주식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주식도 좋아 보이고 아무튼 이머징이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만에 하나 마라라고 협정을 할까 봐. 그러니까 마라라고 협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로화 강세, 원화 강세, 엔화 강세, 위엔화 강세 뭐 등등등등 인도 루피 강세가 가게 되면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잖아요.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면 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겠죠. 미국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가 발생하겠죠. 관세 플러스 달러 약세.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미국 GDP 한 15% 정도가 수입인데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10%의 수입 물가 상승, 20%의 물가 상승은 곧바로 이제 미국 경제 전체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다가 여기 이제 두 번째 충격 걱정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인플레 걱정이 높아지면 당연한 이야기로 채권을 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줄 가능성이 생긴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안 해주고 심지어 인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일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가 36조 달러거든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36조 달러 중에서 25%. 그러니까 이제 9조 달러, 8조 달러를 외국이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이고, 뭐 그 다음이 이제 대만이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자국의
통화 가치는 오르고 미국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굳이 달러 채권을 보유할 이유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은 금리를 주지 않는 한 팔려고 들겠죠, 그죠? 왜냐하면 환차손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순간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 부도 리스크가 커지죠. 왜냐하면 36조 달러인데, 자, 아까 배웠죠 우리가 36조 달러인데 거기에 금리가 5%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자로만 2조 달러 가까이가 나가야 되는 거죠. 2조 달러. 한 해에 2조 달러의 이자가 지출이 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그럼 미국 경제가 30조 달러인데 2조 달러 정도의 매년 이자를 내면 이제 GDP 7%? 8%의 이자 부담을 쥐고 이제 가는 그게 일본이 되는 거죠. 일본이 전체 국가 예산의 절반인가가 이자 갚는 데 쓴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재정이 망가지겠죠. 자, 이런데 트럼프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부에 좀 불균형이 있는데 그걸 트럼프가 이제 제일 무서운 걸 지금 첫 번째 관세를 건드린 데다가 관세 정도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하라고 협정 그러면서 어디 뭐 제네바에서 만나서 어디서 만나서 한국 원화의 가치를 몇 %를 올리고 환율을 떨어뜨리고 막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슬렁슬렁 누가 흘리는 거잖아요. 계속 그걸. 그죠? 내부 공무원들이 흘렸겠어요? 다 미국 파트너가 흘렸겠지? 기자들 만나가지고 좋은 일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이러면. 외환시장에서 좋은 일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리 이제 압력을 막 가하는 중인데 그게 미국의 좋은 일인가?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오죠. 그렇게까지 바보이겠나? 그렇게까지 이제 조류머리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는 올해 좀 고생하다가 내년에 선거 앞두고 정신 차린 척하고 선거 또 끝나서 자기 이기면 또 하려고 드는 그런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랑 한국 국채랑 중국이랑 폴란드, 인도네시아 주식 등이 좀 유망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일단 통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가 이 나라 자국 통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통화 강세가는 걸 충격을 완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리 인하 말고는 답이 없죠. 자국 통화의 강세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수출 경쟁력 잃어버리고 디플레이션 리스크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자산들은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국채는 지금보다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괜찮고 또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네시아라든가 폴란드는 트럼프 직접적인 타겟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강세가 갈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큰 나라들 두들겨 맞고 있는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들 바뀌거나 메인 이 힘들끼리 부딪히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변방에 있는 나라들, 그러면서 시장은 좀 큰 나라들, 요런 데가 글로벌 자금들이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갈 나라들이 아닐까 정도 보는 거죠. 왜 금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 불안하니까. 네, 미국 달러를 이제 믿을 수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3년 반 남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될 때, 투자자들이 금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특히 아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이제 팔 텐데, 팔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걸 팔아서 유로채 조금 사는 정도인데, 유로채는 또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로채나 엔화 채권 사는 것도 좀 사겠지만, 아무래도 금을 사는 게 만만하지 않냐. 트럼프 일기 때도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그때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60% 올랐다고. 체감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아무튼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 경제 정책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미국 주식 70% 깔아놓고 나머지 30% 주식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렇게 해서 주식 자산 배분했는데 미국 주식 비중 70%까지 진짜 가져가는 전 세계 연기금이 있을까 싶은, 저라면 좀 줄이지 않겠나. 이번 반등을 미국 주식을 좀 줄이고 대신에 이 주식 줄인 걸 갖고 이머징을 그동안 너무 많이 비웠으니까 좀 채우자 이렇게. 또는 독일이 저렇게 재무장에 나서는데 독일 재무장에 대해서 기대를 좀 걸어보면 뭐 중부 유럽 국가들, 그래서 아까 제가 폴란드 이야기한 거고 독일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나라들을 좀 쳐다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불확실성 트럼프 2.0 시대에 이제 이머징이라든가 금을 사야 된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올해 하반기에 유망하다면 내년에는 어떤 자산이 좀 유망할까 그러면? 다시 미국 주식 되지 않겠냐. 내년에는 다시 미국 주식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96년 시나리오라면 미국 주식에 또 독주가 올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래서 원래 책 제목이 여우처럼 트레이딩하라는 게 그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징후 지표. 네. 썩은 내라고 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썩은 내가 뭐냐면 이것만 하면 돼 막 이러는 거가 완화되지 않고 계속 갈 때,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때는 썩은 내가 나는 거고요. 반대로 레버리지가 청산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회복되고 언제 미국은 안 돼 그런 시기가 오면 또 한번 쳐다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AI 혁명은 인터넷 혁명만큼 저는 강한 혁명이 왔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결국 미국이랑 중국밖에 없는데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나마 갈 게 대만 한국인데 아시는 것처럼 대만 한국은 지금 화폐 가치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부각될 수 있으니까 환율이 되게 급변동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확실성 요인이라 투자하기는 좀 만만찮잖아요. 네. 뭐 지난달에 우리나라 뭐 13조인가 14조 팔았다며 외국인이 얼마나 불안해. 그런 거잖아요. 한국, 대만은 잘 모르겠고 주변의 나라들 좀 직접적 타겟이 안 되는 나라들 그리고 차라리 미국이랑 벌써 타결된 중국이 낫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책에 보면 자산 가격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이거 예전부터 좀 자주 말씀해 주셨던 거 같은데 한번 다시 해주시면. 뭐 우리나라죠. PBR로 봐라. 미국은 PER 봐라 이건데요. 이제 네. 미국은 PER을 보는 이유는 우리보다 이익이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익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PER을 볼 필요가 없고요. PBR 그 순자산 가치로 봐야 되는 거고 순자산 가치로 보면 지난 4월에 또 2300 밑에 갔잖아요. 이제 그럴 때가 PBR 0.8배거든요. 이게 이제 외환위기 때가 0.7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10% 더 빠지면 외환위기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나라가 국가부도 밸류에이션. 그러면 뭐 10% 조정은 솔직히 참을 수 있잖아요. 최고 바닥에 산다라는 생각만 버리면 주식 투자는 재밌어요. 그래서 최바닥에 사겠다, 최고점에 팔겠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야무진 꿈을 못 버리면 아직 당신은 초보인 거고 어느 정도 어깨에서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내 주식을 사거나 내 집을 산 사람이 더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를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중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이제 초연해져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철학자가 되면 이제 고수인 거고 그분은 말하는 게 요새 완전히 거의 그저 신선 같잖아요. 이제 곧 이제 예, 은퇴하시니까. 은퇴하시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사실 좀 그랬어요, 그죠? 특히 작년에 그 친구 돌아가신 다음부터 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바꾸신 분이었죠, 어릴 적에. 예, 그래서 요 두 분이 굉장히 친했는데 너무 친한 친구 돌아가시고 나니까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아서 그래서 신선에서 이제 더 위에 상위 신선으로 가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의견을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언제가 바닥이에요를 물으면 아직 주식 투자에서 초보다. 그런 거는 생각하면 못한다. 싸냐를 생각하면 투자해서 바닥 근처에서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싼 거예요? 지금 이제 적정가죠. 0.95배 정도 왔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2,800인가가 아마 1배 정도일 겁니다. 1.0.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서 역사적인 평균이 1.1배거든요. 그러면 3,000.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모멘텀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향기로운 냄새는 사라지고 꿀 같은 그런 달콤함을 보장해주던 레벨은 아니고 이제 트레이딩 영역. 이제 뭐 부담을 갖고 이제 하중이 조금씩 쌓이는 레벨로 가는 정도죠. 저희 회사 프리즘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4월 4일 날 저희가 샀다는 거예요. 저희는 자문회사이기 때문에 앱에서 알림이 가서 앱에 그냥 이렇게 찡 하고 와요. 오면 오늘 리밸런싱,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사는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동의해야 매매가 되거든요. 그게 자문이죠. 저희는 그걸 4월 4일 날 했습니다. 요런 하우스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사놓고 오르니까 시큰둥한 거죠. 아유, 좋은 시기는 다 끝났네. 이제 뭐 가는 거는 용기 있는 분들, 분석 능력 있는 분들이 수익 내는 장인 거고. 저희는 이제 또, 비중을 대충 맞춰놨더니 또 이제 미국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 주가까지 왔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비중이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이거 잘 팔아서 또 딴 거 잘 사야지. 그런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저는 뭐 그렇게 아주 낙관하는 장은 아닙니다. 현재 근데 한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뭐 회복 초기 국면에 있다면서 이게 수출 회복이 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 반등이 되고 이건 어떤 흐름인 거예요? 내년 정도에 본격화되지 않겠나. 올해는 바닥 다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을 되게 좋게 보고 그래서 올해 잘 공부해서 이번 장을 잘 대응하면 내년에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혁신의 스토리텔링이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되는 시기들은 사실 지난 2년보다 앞으로 2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되잖아요. 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만 해도 늦었지만 R&D 예산 막 깎고 그러던 나라가 그래도 AI로 다들 투자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내는 예산에 우리 국가에서 한국조차 이렇게 느린 나라조차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건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도 이번에 이제 투자 시작하잖아요. 이쪽 시장의 미래는 저는 내년으로 보면 되게 탄탄하다. 결국 트럼프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실질소득, 인플레 때문에 실질소득이 위축될까봐 무서워서 올해가 힘든 해인 거고 공포가 있는 해죠. 내년까지 이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해기 때문에 올해 장이 힘들고 또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썼다가 청산당하는 바람에 힘든 거지. 요거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이야 수출이 좋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1, 2, 3월에 밀어냈어요. 그때 우리나라 수출을 데이터가 꽤 좋았잖아요. 그죠? 연초
수출 데이터가 꽤 좋았는 거가 다 관세 앞두고 밀어냈다고요. 그러니 4월달, 5월달 숫자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나올 때 한국 주식은 이전에 있었던 밸류에이션 막 1.1배 이런 거 넘어섰어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3천은 저는 내년에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래되면 더 좋은데 그거는 트럼프의 낙관적 시나리오. 잘못했어요. 뭐 달러 약세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주식시장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주시니 섭섭해요 하고서 약간 입 닫고 트윗 안 쓰는 모드로 가면 이게 장이 당연히 가겠죠. 근데 그럴 사람은 아니지 않냐. 내년에 한국 증시가 더 좋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처음에 PBR 같은 거 외에도 어떤 업종의 지표를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이제 김 작가 TV 제가 나온 지 한 4년 중에 한 4, 5년 됐다면 최근 2, 3년은 저는 조선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조선. 왜 조선이 좋으냐? 이거 별게 아닌데요. 트럼프가 원하는 저 정책을 밀어붙이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무역 흑자 기록하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게 저 사람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위한 수단이 관세인데 어쩌다 보니 이제 관세가 지금 목표에서 그 수단에서 목표가 된 것 같은 기분은 좀 드는데. 정확한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무역 흑자를 내려면 미국의 산업을 육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조업 육성은 말이 쉽지 그죠?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미국에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은 천연가스다. 셰일 오일이 무한대에 묻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LNG 수출, 특히 유럽은 천연가스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정박식 LNG 터미널들 이런 건 다 만들고 지금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이제 해상 터미널이 아닌 육지의 터미널까지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그날이 오면 수출량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지금 여건이에요. 그렇다면 고수출 여건으로 가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LNG 선박들이죠. 운송해야 되니까. 그리고 냉각하는 설비들 만드는 그런 항만 포트들 건설들 이런 것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내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9월 예산안에 이쪽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일본이 그때 제의했던 것도 알라스카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다 1조 달러에 투자를 하겠다는 게 이 천연가스 쪽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가 또 필요한 이유는 전력 소비량이 AI 혁명 속에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스페인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즉 안정성이 떨어지는 굉장히 채산성이 지금 좋아지고 있지만 안정성은 약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리드, 전력망을 재설계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이쪽 산업들은 앞으로 굉장히 좋은 비전이 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산업은 여전히 좋고 여기 세 번째 폴란드 제가 주목하라 그랬던 거예요.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다음에 총뿌리는 폴란드인데 또는 발틱 3국인데 누가 봐도 거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평지라. 우크라이나야 차라리 그 드네프르강에서 방어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폴란드나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은 평지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런 나라의 군수물자 생산 그리고 유럽의 재무장 쪽으로 가게 되는 건 특히 이번에 대만도 엄청나게 무기 사들인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인 무기 산업의 호황은 사라지기 어려운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의 대세 상승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산업은 결국 AI인데 AI 관련되어 있는 산업인 반도체가 나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괜찮고 조선, 기계, 전기기계 그리고 국방까지 정도가 계속 저는 좀 주도적. 국방이란 방산을 말씀하시는 방산 그 관련돼 있는 산업들이 꼭 그 국방만은 아니긴 한데요. 그렇죠. 사실 조선도 국방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무기 만드는데 연관돼 있는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풍산도 사실 국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산업들은 되게 앞으로 저는 좀 미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개별 종목을 따지면 살 게 없어요. 왜 개별 종목을 따지면 살 게 없냐면 다 전적이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증자. 유상증자. 예, 그 주가 조금만 오르면 어마어마한 유상증자를 하는 대표적인 게 조선업체 그 세 회사들. 정말 살 회사가 없다. 조선이 좋은 건 알겠는데 살 회사가 없다라는 한탄이 나오는 그 세 트리오 못난이 삼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생각할 때 개별 종목 투자하지 마시고 ETF 투자를 하라고 제가 자꾸 추천하는 이유가 개별 종목 쳐다보는 순간 정말 우리나라는 주주 중시 경영이 아닌 주주 테러 경영이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라서 살 회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해주고 좋은데 HBM 어떻게 될지 이제 이번에 대량 생산한다는데 아직 걱정은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 그냥 제 생각에는 인덱스로 산업별 인덱스나 시장 전체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봅니다. 근데 조선 방산 실적도 좋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목소리 굉장히 많이 나고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괜찮은 건가요? 아무리 섹터라도? 우리나라는요, 이 양극단의 나라예요. PBR 0.2배짜리가 한 30% 있고요. PBR 10배짜리가 한 10% 있는 나라. 그래서 평균이 1배.
그래서 PBR 10배짜리들한테 밸류에이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모멘텀 아니면 극단적 저평가 요 둘 말고는 투자할 만한 회사는 없다. 2차 전지 때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2년 전 여름에 와서 3년 전인가요? 만 2년 전 여름에 그때 이거 이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다 팔라 소리는 못하겠다. 그러나 일부 팔아서 다른 자산도 좀 사자. 올인하지만 않으면 기회가 있다. 그러시구나. 맨날 제가 그때 와서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그 이야기 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네. 우리나라는 그 주식들은 갈 때까지 가야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우리 다 사실은 2차 전지하는 회사요라고 뛰어들 때 끝나거든요. 그때 그 신사업 진출을 엄청 다 뛰어들어. 엄청나게 뛰어든. 그럴 때 끝이에요. 2015년, 2016년에 모든 회사들이 화장품 사업한다 그럴 때가 화장품 끝이었고요. 예, 제가 국민연금에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팀장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이번에 공시한 애들, 화장품 산업이랑 미용 산업이랑 무슨 산업에 뛰어든다고 공시한 애들 리스트 한번 보자 한번 조사시켜 봤거든요. 그랬더니 100개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얼마나 힘든 산업이에요, 그 산업이. 피 튀기는 산업인데, 거기 초짜가 들어가서 될 거라고 믿는, 또 그걸 하면 상한가가 나. 이 제일 정확한 그 악취 중에 악취가 그거죠.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데이터 볼 때만큼 썩은 데가 나는 게 공시에서 전부 우리 이 산업 해요 할 때. 근데 아직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산업들은 뛰어들기 되게 힘든 산업이잖아요. 조선모 방송 자체 진입장벽이 되게 크고 큰 또 구조가 전기 기계도 그렇고. 네. 여기 더 나가서 반도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장비 쪽도 그렇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뛰어들겠다는 기업들이 나오면 조심하자. 근데 아직은 저는 지금 박사님 보셨을 때 그러면 악취가 나는 곳은 어딘가요? 악취가 나는데요. 그걸 왜 물어요? 아유, 왜 물어? 안 보려고요. 정치 테마지 뭘 새삼스럽게. 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썩은 데가 나서 그쪽은 머리가 아파요. 저는. 너무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향기로운 시장도 좀 곳도 있지만 악취가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극단적 저평가에 도달했는가. 미래가 굉장히 밝고 산업 전체 PBR이 10배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평균의 10배가 될 것 같은 업종조차 박살날 때 거기 한번 쳐다보는. 그 업종조차도 종종 잘 박살나요. 왜냐면 레버리지에서 뛰어드시니까. 시장이 조금만 조정받아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지금 펀더멘탈이 받쳐주는데 저는 겁이 안 나거든요. 근데 펀더멘탈 안 받쳐주면서 그렇게 땡기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때. 이 방송이었는지 다른 방송인지 모르지만 중국 CATL 주가는 하나도 안 오르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만 오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다가 댓글에서 다구리를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댓글 안 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넘버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주가는 별론데 2등, 3등, 5등이 있는 한국이 왜 그렇게 올라야 되냐. 이런 질문, 이런 평범한 질문조차 수용 못하는 단계. 저거만 사면 내 팔자가 달라질 텐데. 수용 못하는 때가 버블이 너무나도 네. 많이 끼었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 2차 전지 이야기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저렇게 고생하고 살아남은 회사는 진짜 잘 될 거라는 걸 다 알죠. 아는데 제가 이야기가 늘 하는 이야기. 이 산업이 좋은 건 알지만 누가 생존자가 될 거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아냐. 혹시 한국에 하나도 없고 CATL만 생존하는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용을 못하면 어떡하냐.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건 좀 쿨해야 되는데 한 맺힌 것처럼 투자하면 돈을 못 벌거든요. 왜냐면 팔지를 못하니까. 조선이나 방사는 2차 전지처럼 되진 않겠죠? 그게 이제 제가 봤거든요. 그걸 2차 전지처럼 된 걸 봤어요. 이 이야기를 진짜 오래간만에 하게 됐네요. 한 16년 전쯤에 제가 은행에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고 있었잖아요. 예. 네. 그때 저희 팀의 저희 트레이딩 부서의 최대 고객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동조선이었습니다. 아, 네, 알고 있죠. 예, 이제 없어졌죠. 예.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엄청 하고 분할해서 팔았습니다. STX 조선도 그렇구나. 예. 거기가 엄청난 큰 고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을 정말 자주 갔죠. 너무 중요한 고객이고 환율이 또 조선사는 엄청. 그래서 2008년에 박살이 났다가 2009년, 10년에 다시 회복돼서 11년에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를 다 갔는데 다니는데 실적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보이죠. 그러고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라는 게 3개 남은 거죠. 한진까지, HJ까지 해서 4개. 근데 HJ는 아시는 것처럼 조선소 있던 땅 개발 관련인 거고요.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던 수리조선소마저 전부 우리는 배를 지어요로 하며 그 목포부터 부산까지 남해안이 모두 도크로 차던 시절이 왔을 때 장이 끝났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끝나겠죠. 무섭죠?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진입장벽이 있어도 뚫습니다. 왜? 마진이 있는 곳에 자본은 가요. 2차 전지 마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뛰어들었잖아요. AI 잘 되니까 딥시크 나왔죠. 네. 나와요. 아무리 강한 진입장벽도 이윤의 매력 앞에는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아 라는 말이 나올 때가 끝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거라면 좀 해석 좀 해주시면 자산 가격이 기업의 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인 버블에 도달할 때는 신속하게 빠져나올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기업들은 미래 이익 성장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라 낙관하며 투자를 단행하지만 수요가 위축될 때는 심각한 공급 가행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뭐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엔비디아가 6월에 그 상황이었죠. 그때 젠슨 황이 어디 컨퍼런스 갔는데 미모의 여성이 가슴에 사인해달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봤어요. 그 뒤 그 주가를 회복했나요?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경영자를 신적인 존재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만 믿으면 돼. 이거 여기만 따라가면 돼.를 할 때가 위험할 때죠. 그래서 뭐 아직 저는 엔비디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주가만 보면 왜 그렇게 그때 이후 힘든가. 네, 모든 사람이 찬양하면 끝납니다. 그 높아져 있는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위협이 나와도 훼손되니까. 딥시크 이후에 빠진 거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특히 조심해야 될 태도나 흔한 실수는 뭘까요?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 거. 나올 때는 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냄새 맡는 법을 조금만 이럴 때 올해 되게 공부하기 좋은 해다. 장은 저는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뭐 역사상 최대이익이 났잖아요, 작년에. 250조의 영업이익이 난 나라입니다. 근데 경제는 안 좋다 그러죠.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해예요. 좋은 해인데 왜 근데 울퉁불퉁하냐? 트럼프 때문인 거죠. 그런 해의 포지션들을 저는 뭐 현금을 좀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야. 이런 소리 지금 이 레벨에서 하는 건 작년에 했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시장에 좀 참여를 하면서 두들겨 맞아야 되는 해고 두들겨 맞으면서 또 수익도 생각보다 날 수 있는 해인데 부디 주식에만 다 올인하지 말고 네. 골드도 좀 사고 미국 주식에만 또 올인하지 말고 왜냐하면 정말 말하라고 협정하는 순간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주식도 뭐 저평가될 땐 살만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인도, 중국 주식 거기다 이머징 마켓도 좀 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돈 1억 있다면 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일단 국내 채권에 한 3천만 원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채권. 올해는 저희들 이거를 좀 잡아줄 것 같아요. 하단을 잡아주는. 그리고 시장이 붕괴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조정을 받을 때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산이니까. 그리고 한 20%는 골드는 있어야 될 것 같다. 나머지 이제 50%를 주식을 하는데 미국 주식 한 30% 한다면 나머지 20%는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폴란드 뭐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럽 주식도 조금 더 이렇게 분산하는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인 거죠. 자, 오늘 홍초 박사님과 이제 돈의 흐름은 되풀이했는데 요청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판단 기준 오늘 뭐 냄새 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판단 기준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좀 뭘까요? 책을 일단 읽으시는 게 왜냐면 간접 경험이 제일 좀 우리한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디스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무디스까지 막 저러고 트럼프랑 또 파월 사이에 말도 요새 이야기들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 같고 그냥 무서운 세상입니다. 굉장히 투자하기 힘든 시기고요. 그런데 이럴 때 되게 공부가 많이 되고 또 이럴 때 수익이 나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공부해보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한 시기는 오히려 작년처럼 미국장 너무너무 수익 좋을 때가 두려워할 때인 거고요. 올해처럼 울퉁불퉁할 때는 용기를 내서 시장에 참가하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안 여쭤봤네요. 이 책이 이제 돈의 흐름 되풀이 된다. 사실 경제책이 많잖아요. 요건 어떤 이제 다른 책이랑 좀 다르고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 한번 설명해 주고 하시나요? 예,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백전노장 투자자들이 성과가 좋아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은 성과가 잘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의 차이, 그리고 고민의 차이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서 제일 필요한 책은 뭘까? 저는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앞서 달리고 있는 주식 농부님이나 김봉수 교수님 같은 어마어마한 정말 최강의 실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붙어서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까지는 못해도 크게 잃지 않고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들의 경험과 공부를 압축적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이고 어떻게 중요한 경험인지를 책 한 권에 녹인
선배들의 뛰어난 점들을 인정하신 분들한테 내가 최고야 이러신 분들은 안 봐도 되고요. 데이 트레이더야 이러면 안 봐도 되고요. 그게 아닌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네. 이 선배들 프로 투자자와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되는 책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괜찮은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지금 연애 책 한 권 정도 계속 출간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이전에는 이제 증권사 은행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작가와 강사 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다가 요새는 프리즘 투자자문.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잖아요. 회사에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직원들도 많고 하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투자자문에 가신 지 또 몇 년 되신 거죠? 상품 출시한 지 2년 2개월. 그럼 한 2, 3년 정도 또 여기 또 매진하셨을 텐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계속 책을 출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굳이 책을 또 사실 책이 막 돈이 되진 않잖아요. 책을 내본 저자로서. 저도 책을 열 몇 권 내봤으니까 굳이 그렇게 해서 계속 내는 이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뭔가 하여튼 뭐가 있어 이거는 사명이라든가. 첫 번째는 일단 이 책 내면 책을 계기로 해서 또 뭐랄까 좀 찾아주신 데가 많으니까 회사 소개하기도 좋고 마케팅도 되고. 그런 건 좋겠네요. 근데 두 번째가 우리 이런 김작가 TV나 이런 데서 출연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쌓이고 또 댓글도 보고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해소 못 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달리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있죠. 예,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만 2년 전에 2차 전지 때가 저희 회사 상품 출시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또 기왕에 투자하신 분들은 또 다 해지하고 하던 시기였어요. 왜 해지하세요? 우리 수익이 나쁘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제가 박사님 2차 전지 가서 큰 돈 불려와서 큰 돈 만든 다음에 박사님한테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이 제일 안 좋은 때 같은데 왜 지금 가나. 이제 그런 걸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더 많은 프로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프로에 준하는 투자자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장을 좀 더 덜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부자되는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사명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이 투자 인사이트 알고 싶으신 분들은 돈의 흐름 대표이 된다 이 책 보신다면 여러분의 경제 지식이 조금 더 쌓일 거라 생각하고 투자가 힘드실 때는 프리즘 투자자문 홍추 박사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홍추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